구독, 좋아요. 예, 3부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정치학의 전문가, 현실주의 정책, 국제정치학으로 여러 가지 조목조목 현실을 분석해주고 계시죠. 양일국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트럼프 행정부 좀 이따 지금 미국과 이란 문제도 조금 이따 이제 진행 상황도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줄 것 같은데 우선 일본과 중국과 관련된 문제를 먼저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정부에 일본으로 향하는 뭐 그런 의미겠죠. 히토류 공급 재개를 요청한다. 그간에 히토류에서 중국에서 딱 막았던 거 그거 지금 다시 일본한테 공급해라. 뭐 이런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가 했다고 지금 알려졌어요. 어떤 내용이고 어떤 함의점이 있다고 보세요? 그 작년 11월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문제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그 대만의 유사시에는 우리 자위대도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니까 중국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간 조용히 있던 일본이 드디어 이빨을 드러내는구나 아마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 인천공항에서 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뭐 허리펑이라는 그 중국 관계자가 얼마 전에 이제 만났다가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내용은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만 아마 그 내용 가운데 일본에 이제 히토류를 다시 수출을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일본이 자꾸 이제 중국을 상대로 대만을 우리가 지키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이 화가 나서 히토류 수출을 제한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일본이 대미 외교를 워낙 잘하니까 베센트 장관이 중국 관계자를 한국에서 만나서 그 히토류 그거 빨리 풀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지금 제가 부럽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미국이란 나라를 잘 상대하고 미국의 세계 전략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외교를 잘했으면 말하자면 얼마 전에 그 시진핑을 만나러 정상회담을 가서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든가 이권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대미 외교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히토류를 가지고 중국이 뭐 이른바 그 자원 외교 내지는 자원 압박을 해온 것은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만 지금 일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중국이 뭐 히토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디스프로슘이라든가 터뷴 뭐 그래서 중히토류 요게 아마 이제 중국이 독점 생산하고 있는 품목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정부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 히토류를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을 다변화한다든지 아니면 그 첨단 산업에서 히토류가 필요하지 않은 공정을 개발하는 그 투트랙으로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구 자석을 만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기 자동차에 모터가 들어가니까 영구 자석을 만드는데 이 중국산 중히토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를 히토류 없이 만들 수 있는 기업에게 엄청난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지금 당장 히토류가 들어가는 부품을 뭐 없앨 수는 없으니까 호주를 통해서 미리미리 정부가 호주에 있는 그 히토류 관련 기업에게 미리미리 투자를 해서 최근에 일부 수입을 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서 지금 중국산 히토류의 그 외교 전쟁, 자원 전쟁을 뭐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는 한편으로 히토류에서 좀 자유로운 품목을 개발하는 그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투자를 하고 해외 히토류 회사에다가 정부 차원에서 투자해서 수입량을 확보하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거나 또 잘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중국산 히토류 수출 제한을 좀 풀도록 노력하는 전 이걸 보면서 정말 이거야말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의 교과서적인 행보가 아니냐. 잘하는 기업들 지원해주고 또 강대국과 관계 모나지 않게 만들어서 필요한 거 얻어내는 거. 이런 자원 외교를 사실 대한민국도 일본하고 처지가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중국은 원소재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 원소재를 가공해서 부품으로 만드는 기술력이 있고요. 대체로 한국에서 그 부품을 수입해서 완제품으로 만드는 그런 물류망에 우리가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지금 수입 다변화는 물론이고 국산화를 만들어야 될 품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이른바 그 죽창 분위기에서 잠깐 뭐 소부장이라고 해서 그때 국산품 국산화 시키려는 노력이 조금 눈에 보이는 것 같더니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는 별로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정부는 기업하고 자꾸 싸우는 모습을 자꾸 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하자면은 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다카이치를 좀 보고 배워야 될 것 같다. 대통령이 늘 좀 이렇게 정장에 넥타이하고 TV 나오는 모습 그것도 좋지만은 이럴 때 좀 작업복에 안전모를 쓰고 네. 뭔가 그 히토류 다변화를 위해서 애쓰는 공장들 좀 찾아가서 뭐 예를 들면 옆에서 저 비서실장이 저 이 공장 사장님입니다. 이번에 그 히토류 없이도 그 자석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느라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아 그러시냐? 그 어려우신 일이 있으면은 전화 여기 저 장관한테 직접 통화하십시오.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모습이 지금 TV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슈퍼 301조 뭐 예비 조사한다고 지금 차관 복급이 지금 들어와 있고 지금 일본의 대미 외교 히토류를 놓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런 외교 자원 전쟁 이걸 보면서 우리 정부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어제 그 니케이 신문에 참 제 가슴을 울리는 한 줄 정부 관계자 논평이 하나 나왔습니다.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출처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일본으로서는 중국 정부와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접근하기 위해서 미국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의 협력도 다변화해 나갈 거다. 이게 정부발 쿼테이션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일부 운동권식 사고 방식에 따르면 우리가 북중러와 잘 지내기 위해서 미국 같은 우방들과 거리를 두거나 조금 미국과 일본 같은 우리의 우방을 좀 섭섭하게 하면 그 대가로 북중러가 우리에게 화답해 올 거다라는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본의 이 정부 관계자는 국제정치의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미일 동맹이 든든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일본이나 대한민국 정도 되는 나라가 말하자면 제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게 국제정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도 지금 중요한 순방길에 뭐 오르신 것 같은데 네. 한미 동맹이 소원해지면 벌써 해외에서 체감하는 그 온도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히토리를 놓고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도 특히 대미 관계부터 이 잘못된 단추를 바로잡는 것이 뭐 자원 외교건 국방 외교 안보 모든 면에서 대미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중국과 일본 다카이치의 선택 그리고 이재명은 그 다카이치의 선택과 왜 반대의 방향으로 지금 행보를 걷고 있는가 그 장면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미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에 대해서 수수료 100% 인상을 하겠다 해서 이제 일종의 고액 전문직 취업 비자 문제가 제기됐는데 연방법원에서 이건 미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세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뭐 이제 한국 등 여러 국가들이 관련돼 있는 문제이긴 한데 이 뭐 그 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또 이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미국 내에 있습니다만은 미치는 영향 그리고 주요 내용 어떤 상황으로 보세요? 그 대표적으로 미국에 볼 일 있는 사람들이 H-1B 비자로 들어가는데 예. 수수료를 100배로 올려버리겠다고 으르렁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거는 곤란하다고 지금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근거는 뭐냐면 원래 그 미국의 아쉬운 일이 많은 주변국들이 말하자면 천문학적인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고 뭐 조그만 아쉬운 일 있으면 미국에 와서 기술도 배워가고 연수도 받아가는 그런 나라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는 미국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반미주의로 흐르고 이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네네. 또 그런 것들을 못마땅해야 하는 미국의 평범한 유권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부터 버릇을 좀 고쳐놓겠다. 미국이 아쉬운 너희들이 미국에게 이렇게 반미주의로 가면 안 된다. 자, 시범 케이스로 H-1B 비자 수수료부터 100배 올리겠다. 너희들 그 돈 내면서 미국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좀 떠올려봐라. 일종의 기강 확립 차원에서 그 수수료를 올린 것인데 일단 미국의 사법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세금을 걷는 문제다. 수수료라는 건 세금인데 그걸 행정부 대통령이 세금을 걷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응징할 것이 있으면 다른 행정적인 방식으로 해야지 세금을 올리는 방식을 하려면 마땅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참 멋있는 판결이죠. 네, 네. 삼권 분립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비슷한 것이 지난번에 비상경제 권한법을 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나라에게 관세를 물릴 때 대법원이 똑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 비상경제 권한법을 너무 자의적으로 쓰고 관세도 결국 세금인데 조세 세금을 어떻게 걷고 어떻게 쓸지는 의회의 권한이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건 내려놔라. 대신 301조로 하면 되지 않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이 삼권 분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경외심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판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일부 언론들이 이제 이렇게 보도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는 비자 수수료를 올렸더니 사법부가 또 가로막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돈로주의 내지는 일방주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던데 그건 조금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대충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부모 영주권이 없거나 네. 불법 체류일 때는 시민권을 안 주는 행정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거는 무효다. 미국은 이민의 나라고 모든 나라에게 열려 있는 포용의 나라인데 그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특정 사람을 골라서 뭐 시민권을 안 주는 것은 그건 지나치다.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가는 거다. 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슈퍼 301조로 대체됐던 글로벌 상호 관세 그리고 H1B 수수료 등을 사법부가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인 건 맞으나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봐야죠. 지금 대법원까지 끌고 갈 심산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네네. 왜 그런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을 6대 3으로 보수 우위로 만들어놨거든요. 결국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동안 옥신각신 의회와 언론들과 옥신각신하면서 모든 이목을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 끌어놓을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대법원 올라가면 보수가 6이니까 이길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이기면 결국 트럼프의 뭐 미국을 최우선 마가가 이겼다 이렇게 아마 언론 보도를 낼 거고요. 또 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대법원까지 갔는데도 졌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고난과 시련을 이기면서 미국을 바로 세우는 서사를 만드는 데 쓸 겁니다. 이래저래 트럼프 대통령은 정무적으로 잃을 게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또 이 문제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 것이 이번에 39개국의 그 말하자면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39개 국가의 이민 망명 심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어요. 그런데 그건 무효다. 국토부에서 그건 또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 망명이나 이민은 그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작년 그 11월에 백악관에서 총격 사건이 나가지고 아마 한 명이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총을 쏜 사람이 아마 아프간에서 망명 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프간에서 망명 온 40대 남성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39개 나라 지정해서 앞으로 당분간 이 나라에서 들어오겠다는 사람 심사 중단해라. 여기서 사람들 다 들어오면은 좋은 사람도 들어오겠지만 나쁜 사람도 실려 들어오게 된다. 뭐 이런 취지인데 네. 저는 이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어떤 정국에 발목이 잡혔다고 조롱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보다 바람직한 우리나라 언론 문화라면은 한번 토론해 보자. 미국이 이민의 나라고 자유의 나라라는 그 도덕적 가치와 대통령 백악관 근처에서 총소리가 들리는 이런 현실 안보의 문제가 서로 상충할 때 어느 쪽을 우리가 우선시해야 되는지 건설적으로 좀 토론을 하자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마치 조롱하듯이 하하 거봐 트럼프 대통령 또 발목이 잡혔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와 현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이슈들을 자꾸 엉뚱한 방향 게다가 그것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방향으로 소모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번 기회에 한번 대한민국은 그래도 과거에 6.25를 겪었던 나라고요. 또 분단 이후에 뭐 무장공비 사건 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현실적인 타협이 이루어졌던 나라예요. 국가의 도덕 윤리, 국가의 규칙 질서 중요하지만 무장공비가 내려오고 6.25가 있는 나라에서 너무 그런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것만 추구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서가 사실은 하나의 상식처럼 자리 잡아 있다가 2026년에 한국을 돌아보면 이제 그런 상식처럼 이제 받아들여지던 것들이 많이 유연해지고 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말하자면 좀 유연해진 것 같은데 이번 시기에 한번 우리 보수우파 진영에서도 한번 이런 거 토론회를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 우리가 현실 안보의 문제와 국가의 도덕이 상충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것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지금 미국의 이후 행보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미국 연방법원의 결정이 함의하는 내용과 함께 우리는 그 부분을 어떤 점에서 착목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주셨네요. 자, 중국과 북한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진핑이 방북을 해서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주로는 이제 경제 협력에 좀 방점이 찍혀 있다. 다른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군사적 문제에 관한 획기적인 게 뭐 있냐? 근데 핵 문제에 그거 띄워놔 주시죠. 핵 문제에 핵의 희읍자도 꺼내지 않았다. 자, 방주 중국이 그러면 북핵을 용인한다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도 가능할 텐데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세요? 그 이제 미국발로 이제 팩트 시트 형식으로 지난 미중 정상회담 가운데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북한의 핵은 용인할 수 없다는데 합의를 이뤘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면 지금 당연히 그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체면을 구긴 협상으로 봐야 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김정은이 지금 시진핑에게 품고 있을 원망하는 마음도 아마 상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김정은을 좀 달래기 위한 의미의 방문이었다고 저는 보지만 당연히 달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어이 김정은 뭐 내가 좀 널 달래려고 왔는데 그래도 핵은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말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면전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 북한에서 볼 때 얼마나 그 감정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서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입장이다. 너희들도 양당 간에 곧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나도 체면이 있다. 당장 내가 지금 뭐 면전에다 대고 북핵을 없애라고 말은 안 할 테니까 너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추후에 좀 미국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란 다음 타자가 네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협력을 하면서 이 소나기를 잘 비켜갈 국리를 하자. 아마 그런 내용이 오갔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일부 언론들이 지금 이 어제 시진핑의 북한 방문을 어떻게 지금 의미를 부여하고 있냐면 첫째 전략적 동반자로 뭐 중국과 북한이 뭐 손을 잡았다. 국제정치적으로요. 중국 정도 되는 그 강대국하고 북한 정도 되는 나라가 전략적 동반자가 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중국에게 있어 북한이란 나라의 의미는 그저 한미 연합 전력이 38선 위로 북상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방파제 정도의 역할과 의미인 것이지 대등한 위치에서 전략적 동반자다. 그것은 국제정치의 그 힘의 논리로 보아도 좀 적절치 못한 표현이고 두 번째로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외교의 철학이나 방향과도 맞지 않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서해상에 중국이 그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국경을 그었어요. 그래서 그 원래 말하자면 국제법상 좁은 바다를 서로 마주 보고 있을 때는 절반을 갈라서 영해로 삼는 것이 관례이자 일종의 국제법인데 북한 쪽에 훨씬 더 많은 바다가 할애돼 있어요. 7대3 정도로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 당국이 아마 항의를 했을 거예요. 그 절반을 그어야지 당신들 멋대로 그렇게 긋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큰 나라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 전략,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는 큰 나라니까 당연히 더 많은 걸 누려야 되고 너희들이 작은 나라라면 작은 나라만큼의 그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 오랜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북한 정도 되는 나라를 시진핑이 전략적 동반자다라고 해서 5대5 지분을 인정하는 동반자 관계를 인정할 것인가 이것은 조금 일부 언론이 좀 많이 나갔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미국이 한마디 했습니다. 어이 시진핑 주석 그 우리하고 만날 때는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해놓고 그 말 바꾸지 마. 네. 이런 뉘앙스죠. 지금 당장 김정은 면전에서 북핵 비핵화 이런 얘기 못한다는 입장은 이해한다. 그렇지만 뭐 말 바꾸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뭐 국제사회가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부 언론입니다. 북한이 이제 군사력과 경제력까지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좀 북한 문제를 오랜 시간 연구해온 학자로서 조금 화가 나는 거예요. 국민 절반이 영양실조인 나라가 날개를 달면 뭐 하겠는가라고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지금 북한이란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뭐 어떤 언론은 또 그렇게도 평가하더군요. 드디어 중국이 미국을 견제할 지렛대로 이제 북한을 얻은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던데 북한이란 나라가 국제사회에 갖는 위상, 그 영향력으로 놓고 볼 때 미국을 좌우할 정도의 레버리지가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너무 과대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제관계나 이런 쪽에 지식이 없는 분들이 그 일부 매체들만 놓고 지금 이 정세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되고요. 또 예를 들어 북한의 핵무기가 그렇게 미국을 올가맬 수 있는 지렛대가 될 것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북한의 정말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하루 저녁이면 끝날 작전이 아닌가 그 규모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좌익 내지 좌파 이념에 사로잡힌 분들은 이번 이란 전쟁으로 좀 심기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예. 말하자면 믿었던 이란이 이렇게 참패할 수 있는가, 또 믿었던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공손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점에서 좀 체면이라든가 좀 감성의 영역에서 좀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북한을 조금 띄워준다든지, 뭐 어제는 제가 그런 논평도 드렸습니다. 뭐 북한에 지금 돈이 막 잘 돌고 러시아에 무기를 내다 팔아서 막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 등 뭐 아주 선진국처럼 지낸다는 식의 기사가 좀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혼란한 시기일수록에 시장 경제 없는 독재국가 북한, 국민 절반이 굶주리는 북한,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그 북한을 자유국가로 만들어서 저 고통받는 동포들을 해방할 의무가 있는 나라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북한이 화려한 무슨 평양에 전시용 건물들의 불을 다 켜놓고 외신에 한번 사진 좀 찍어 가보라. 월스트리트 저널도 한번 찍어봐. 그래서 세상에 이것 좀 알려줘. 그거 이제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화려한 평양이 지금 무슨 아까 날개를 달고 날개가 꺾어진 지가 언젠데 무슨 날개입니까? 서 있을 힘도 없는데 그냥 사실은 전시용 유장용 행사를 하는 거죠. 이제 권력층들, 특권 권력층들이 경제에 뭔가 숨통을 트려고 뭐 북한도 하려고 하는 거야. 뭐 늘 있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금 우리 양 박사님 뭔가 실제로 진행된 것처럼 그렇게 평가해주는 그런 위험성에 관해서 딱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그런 지위나 위상이 아니다. 무슨 지렛대, 무슨 뭐 이런 것은 지렛대가 부러져도 진작 부러졌겠죠. 자, 그 상황 살펴봤고요. 자, 또 다른 장면, 우리와 관련된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미 국무부가 왜 나서는지 모르겠어요. 미 국방부 즉 전쟁부가 발표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뭐 그 시비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이런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보잉 이 합동정밀 직격탄인 JDAM이라고도 부르는 이거 판매 승인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앵커님이 예리하게 잘 보신 것 같아요. 보통 네. 이런 첨단 전략 무기를 이제 대외적으로 수출하고 말고의 문제는 일단 전쟁부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맞는데,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JDAM은 아주 훌륭한 그 무기이지만 그 엇비슷한 성능을 가진 무기를 이미 중국에서 마음대로 그들 말로 국산화를 시킨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JDAM 정도 되는 무기를 호주하고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정도는 뭐 국무부 차원에서 승인해도 괜찮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JDAM이 뭐냐면요, 말하자면은 그 재래식 폭탄에다가 날개를 붙이는 거예요. 꼬리 날개하고 유도 키트가 한 세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꼬리 날개 키트하고 유도 장치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 돈으로 1,608억 원 정도 아마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잘 된 일입니다. 뭐냐면 재래식 폭탄에 날개를 달아서 정밀 유도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싼 가격에 창고에 뒹굴고 있는 폭탄을 정밀 유도탄으로 만들 수 있으니 정말 가성비가 이거보다 좋은 폭탄이 그러네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 JDAM을 수입한 것이 주는 의미는 대한민국은 그래도 생존의 근간이 킬체인입니다.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나 고정형 미사일 발사대를 24시간 감시했다가 뭔가 연료를 채운다든가 바퀴가 달려 있는 이동식 발사대가 동굴에서 나오면 그 순간 먼저 때리는 게 일종의 킬체인인데 우리가 그 동안에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 얼마 하지도 않는 그 이동식 발사대 그거 하나 부수자고 최첨단 무슨 패트리엇이나 뭐 그 비싼 미사일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약점이 있었는데 이제 JDAM을 사왔으니까 좀 창고에 비축되어 있는 폭탄 그저 이동식 발사대 정도만 부술 수 있다면 그 폭탄에다 날개를 달아서 띄우는 거예요. 참 기상천외한 무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JDAM의 특징은 스마트 폭탄인데 항법 장치를 가지고 목표물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인공위성 GPS 같은 걸 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GPS 항법 장치를 쓰기 때문에
날씨와 무관하게 정밀하게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인공위성의 관측한 정보를 따라갈 경우에 먹구름이 끼면 잘 안 보이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공위성 재방문 주기 그 문제만 해결을 하면 네. 이제 제이뎀과 재래식 폭탄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량이 확보됐다. 그런 차원에서 이건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예. 먼저 스텔스 F-35기가 이제 전쟁이 나면 네. 대충 그 전쟁의 교환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스텔스기가 적국에 들어가요.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일단 먼저 스텔스기가 들어가서 주요 방공망이라든가 공항을 때립니다. 전투기가 이륙하지 못하게 공항을 때려요. 그래서 저는 그 극장에서 몇 년 전에 그 탑건 2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보여줘도 되나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 현대전의 그 교범이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35 같은 이제 스텔스 폭격기들이 먼저 가서 굵직굵직한 방공망을 먼저 무력화시킨 다음에 그때 속도가 빠른 스텔스 기능은 없지만 속도가 빠른 F-15나 F-16이 이제 엄청난 폭장량을 자랑하니까 엄청난 폭탄을 때려 싣고 들어가서 이제 말하자면 군사 시설을 초토화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제 우리가 제이뎀과 재래식 폭탄 재래식 폭탄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화력을 참 장착하게 됐다. 그리고 중국판 제이뎀이 있어요. 뭐 레이스, 그다음 페이텅 이렇게 불리는 무기들이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이 미사일을 내가 목표한 쪽까지 유도하는 그 방식을 놓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과거의 중국판 제이뎀은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GPS 위성 신호를 가지고 목표물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약점이 있냐면 미국이 GPS 신호를 꺼버리면 돼요. 그러면 길 잃은 양떼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화가 나니까 정말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그래서 중국이 그 GPS 신호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전파를 국산화시켜 버렸어요. 베이두라고 불립니다. 그게. 자, 그래서 서로 지금 중국도 유도탄을 가지고 있고 미국도 가지고 있는데 유도탄의 성능을 뭐 더 작게 만들고 그 폭발력을 더 키우는 노력은 한쪽에서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위성 신호를 교란할까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행 중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심지어 미국이 이런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그래요. 만약에 미중 간의 전쟁이 나서 하늘에 떠 있는 미국에 있는 수많은 전쟁 군사 위성들이 어떤 전파 째밍이라든가 중국의 전자전에 의해서 먹통이 됐을 때도 전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중국이 자체 개발한 그 위성망 신호를 따서 그 우리의 무기를 원하는 곳에 보낼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젊은 청년들이 좀 그런 쪽에 열정을 좀 불태워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못하는 항법 장치나 미국이 뚫지 못하는 중국의 항법 장치의 어떤 그 약점을 캐낼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어떤 중소기업이 독보적으로 그 기술을 갖고 있다. 그 뭐 지난번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진정한 자주국방 아니냐.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날라와서 그 사장 한번 만나게 해다오. 그 기술 그 우리한테 팔아라. 그 뭐 팔라고 하면 우리가 팝니까? 뭐 이런 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소형 위성들에서 띄워가지고 지금 위성 재방문 주기를 한 30분 정도로 줄여보려고 군이 지금 사활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이뎀 두려움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북한을 24시간 정찰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안 된다면 당연히 미일 동맹 또는 미일 연합 전력에 우리가 좀 할 말이 좀 있고 섭섭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조금 뒤로 밀어놓고 어깨너머로 좀 배워야 될 때가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이뎀을 사와도 위성 재방문 주기가 최소한 30분 이내로 줄어들기 전까지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 민관군이 하나가 돼야 될 때가 아니냐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뭐 복지 예산도 다 아쉽고 다 돈이 아쉽지 않은 관계 부처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우리가 위성 재방문 주기 30분 이내로 줄이는 그 프로젝트 그거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군을 많이 응원해주고 또 국회도 가급적 저 군인들 제발 뭐 10월달에 국정감사 같은 거 할 때 제발 군 사기 떨어지지 않게 요새 보니까 군 사기가 떨어질 만한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좀 이따 클로징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시죠. 군을 응원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군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근데 그걸 응원해 주는데 앙규배 같은 인물들이 자꾸 초치니까 응원하다가 마음이 좀 이렇게 가다가 뚝뚝 떨어져요. 자, 이권희님 후원 고맙습니다. 좀 이따 그 부분도 한번 좀 클로징 멘트 때 엔딩할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유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럽, 나토 회원국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죠. 유럽의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는 자국이 지킬 수 있도록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걸 때로는 강하게 또는 압박으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이제 지도자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강압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반발하면서도 자신들은 방어 체계, 안보 체계를 갖추겠다고 일단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럽의 안보 전략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치명적인지 부분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상당한 영향이 줄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미래 전투 항공 체계 사업에 난관이 부딪혔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그 전 세계에서 누가 제일 전쟁을 잘하느냐, 곧 국방력이 누가 제일 세냐고 얘기할 때 이제 국방비를 얼마 쓰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은 국방비를 쓰는 나라가 이제 뭐 자타공인 미국. 네. 전 세계 국방비가 총 100만 원이라고 할 때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을 미국이 혼자 씁니다. 그리고 2등부터 10등까지 값을 합친 값하고 비슷하거나 미국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EU를 단일한 국가로 놓고 보면은 미국 다음 가는 나라이거나 비등비등한 나라가 될 거예요. 네. 유럽에 있는 강대국들이 쓰는 국방비를 합치면 그래서 그 합쳐진 국방력이 단일한 지휘 통제 체계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EU라는 그 집단을 절대 무시 못하겠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런 정도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가끔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말하자면 반발도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유럽을 무시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제 재밌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독일하고 프랑스가 주축이 돼가지고 우리 유럽에서도 자체적인 저 좋은 전투기 하나 만들어 보자.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산 전투기에 의존해야 되느냐. 그 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럽 한 F-35 정도 되는 성능의 그 전투기를 만들자고 의기투합을 얼마 전에 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독일하고 프랑스가 일단 기싸움을 하는 겁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어차피 핵이 없는 나라니까 독일은 뭐 2차 대전 전범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핵이 없으니까 독일은 폭장량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들자고 우긴 거예요. 네. 근데 프랑스 입장은 좀 다른 거예요. 프랑스는 핵도 있고 독자 항공모함도 있습니다. 그 샤를 드골함이라고. 네.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 유럽산 전투기가 항공모함하고 합이 잘 맞았으면 좋겠다. 항공모함에서 이착륙도 좀 할 수 있고 뭔가 항공모함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넣자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항공모함이 없는 독일이 어차피 큰 돈을 내놓고 같이 하는 합작 사업인데 프랑스 입장을 100%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전투기 만들고 나면 우리 똑같이 써야 되는데 너무 프랑스 입장만 많이 반영되는 거 아니냐 해서 반발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의 그 다쏘라는 그 군수 회사는 야 우리가 사실상 전투기 만드는 기술 대부분 우리 거다. 프랑스는 라팔이라는 전투기를 만든 전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체 사업의 지분의 80%는 우리 거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협력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독일의 에어버스 입장에서는 야 다 같이 합작해서 하는 건데 80%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티격태격하다가 독일이 더럽고 치사해서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서 빠져나간 겁니다. 거기서. 자,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 유럽이 아무리 뭐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모여 있다 그래도 일원화된 지휘 체계가 없는 그 강대국들의 모임은 이렇게 모래알처럼 부서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란 전쟁이 아직 매듭이 안 지어지고 있고 언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매듭이 지어지면 언제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유럽을 위협할지 모르는 상당히 안보의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서로 이권을 주장하다가 전투기 사업이 무산됐다. 국가와 국가의 그 지휘 체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자, 대한민국이 전시 작전권을 가지고 왔을 때 한미 간에 이런 불협화음이 안 나올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1차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그 영국의 가디언지가 상당히 촌철살인의 논평을 했더라고요. 유럽의 공동 방위 구상에 이제 큰 타격이 생겼다. 자, 그러면 결국 유럽이 공동 방위 구상에 타격이 생겼다면 당분간 미국의 압도적인 나토 전력에 의존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전투기 하나도 합작품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 EU라는 그 집단에 그 과연 미국의 영향력이 빠질 경우 유럽의 안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바꿔 얘기하면 유럽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이 앞으로 한층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너희들 지금 아마 이 뉴스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씩 웃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모여서 전투기도 한 대 못 만드는 것들이 뭐 그렇게 트위터에다가는 용감들 하신지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통적인 우방국들이고 전통적인 자유우방의 모임이지만 국가의 국익, 국가의 그 체면과 국익 앞에 이렇게 언제든지 이합집산할 수 있는 게 국제정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뉴스를 쭉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은 대한민국만 이게 말하자면 국가의 국익이라는 것을 놓고 다 이렇게 힘들게 줄다리기하고 웃고 또 울고 싸우고 화해하고 이게 국제정치의 판인데 예. 지금 대한민국만 너무 그 소농촌 공동체의 마인드로 외교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클로징을 겸하여 엊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나무호와 관련해서 예. 이란이 그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지 않은 건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국제 정치에서는 어떤 나라의 행동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지 의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의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국내 정치의 영역에서 아니면 국내의 그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똑같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너 반성했어? 네. 피해자에게 보상했어? 예, 저 합의금 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봐줄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풀어줄 테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건 국내 윤리라는 거예요. 그건. 네, 네. 바꿔 말해서 나무호를 때린 이란의 의도가 무엇이었건 의도가 있었건 없었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상선, 우리 재산과 우리 국민의 생명이 오고 가는 급박한 상황을 너무 희화화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점이 저는 조금 불편했어요. 그리고 고의가 없어도요 어떤 행동을 했으면 그 행동을 의도로 봐야 되는 게 국제정치예요. 예를 들어서 6.25에 북한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럼 그 의도가 아무리 뭐 그 나름으로는 뭐 미제 식민지인 남한을 해방한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선제 공격은 선제 공격인 거예요. 거기에 어떤 순수한 의도가 있다고 피해자가 덮어주는 문법은 없는 거예요. 국제정치에서는. 어제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에 있는 그 뭐 용산 전쟁 기념관인가요? 네, 어떻게 네. 보면 가장 우리 상무 정신이라든가 애국심을 고취할 의무가 있는 곳인데 거기서 뭐 중국의 입장에서 보는 압록강은 뭐 항미 원조다 뭐 이런 만화 같은 것이 아마 게시됐던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3일 만에 수도를 뺏기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100만 명 가까이가 희생이 됐고요. 거기에 미군 5만 명이 죽고 다치고 실종되고 이것까지 생각한다면 항미 원조라는 단어를 그 전쟁 기념관 내지는 박물관에 그 말하자면 불경스러워서 그런 단어를 입에 올려서도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런 것 같습니다. 그 국방부 대변인이라는 분이 어떤 여성분이 기자들에게 그 문제를 기자분들이 캐물으니까 그 상당히 고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거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알아보고 말씀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이러는 것 같아서 야 정말 우리나라가 아직도 소농촌 공동체식 사고방식으로 이 외교나 역사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똑같이 잘못했더라도 봐서 의도가 없었다 그러면 어루만져주고 뭐 지금 그런 식으로 외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물론 공해상에서 우리 뭐 모르겠습니다. 구호 활동 내지는 선교 활동으로 알려졌는데 대한민국의 그 민간인을 이스라엘이 공해상에서 뭐 납포했다는 거 그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는 옳은 얘기죠. 공해상에서 민간인 함부로 잡으면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이 왜 그러는지 그 이스라엘의 의도도 같은 논리로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6.25에 있어서도 막 항미 원조 같은 그 대한민국의 전쟁 기념관 입장에서 볼 때 불경스러운 단어도 말하자면 시각의 차이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논리라면 이란에서 IRGC가 우리 뭐 IRGC인지 민간인인지 하여튼 뭐 하도 말을 복잡하게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상선에 폭탄을 던져도 의도를 헤아려 봐야 된다는 정도의 논리라면 그럼 이스라엘이 우리 민간인을 그렇게 납포했을 때도 의도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이른바 그 가자 지구로 가는 해상을 봉쇄해서 그 하마스 같은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는 무장 단체들의 그 목숨을 좀 쥐고 있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이스라엘의 국방과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해협을 열어버리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야 이스라엘 누구 배는 지나가도 되고 누구 배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모든 배가 다 지나가려고 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해협을 오고 가는 배들 가운데는 하마스나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조직에게 무기나 군자금을 싣고 가는 배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도를 헤아려야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의도도 헤아려야 되고 중국의 의도도 헤아리고 뭐 우리 하나만 하자는 거예요. 어쩔 때는 어떤 상황에서는 드러난 일만 가지고 의도를 속단해서 막 죽일 듯이 달라들고 또 누가 봐도 우리가 격분해야 될 역사 내지는 과거 사실을 놓고는 막 의도를 가지고 와서 그 의미를 흐리려고 하는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해방 전후도 아니고 다 대학 나오신 분들이고 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텐데 네. 이런 식으로 의도 논쟁을 가지고 와서 물을 흐리거나 어떤 그 사건의 본질적 국면을 다른 색깔로 덧씌우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가 항미원조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마음 상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로 좀 슬프고 참담하고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6월입니다. 예. 엔딩 멘트까지 해서 그냥 같이 겸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뭐 그냥 가면 좀 아쉬울까봐 한 말씀을 더 하면 한 말씀 더. 예. 미국에서 여러 기관에서 그 가장 신뢰하는 기관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조사를 해요. 네. 그래서 그게 정부가 잘못하고 있을 때 그 말하자면 여론을 가지고 정부를 압박하는 아주 그 미국의 그 좋은 장치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가장 신뢰하는 직업이 뭐냐 하면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간호사를 그렇게 신뢰한다 그래요. 아픈 사람들한테 헌신적으로 한다. 가장 신뢰하지 않는 직업은 뭐냐? 저 국회의원들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조사기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부동에 가장 많은 점수를 받는 기관이 미군입니다. 그럼 미군들이 왜 이렇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이런 거죠. 우리로 치면은 저 2003년에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무리하게 이라크전을 강행을 하니까 국민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이거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라크가 네. 보통 넓은 나라가 아니다. 그때 조지 부시 대통령이 호언장담을 했어요. 우리가 들어가면 금방 끝난다. 미군을 믿어라. 그래서 좀 큰 소리를 치니까 그때 에릭 신세키 장군이라고 그 장군이 직접 아마 상원에 출석을 해가지고 좀 유감스럽지만 대통령의 판단은 잘못된 것 같다. 이라크에 지금 들어가면 엄청난 희생이 따르게 되고 수십만 명의 미군이 필요할 거다. 대통령이 좀 생각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사실상 경질되는 수순으로 군복을 벗은 역사가 있습니다. 또 예전에 우리하고도 악연이 많은 카터 대통령이 미군을 철수하려고 할 때 존 싱글레어라는 그 미군 장성이 뉴욕 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주한미군 절대 빼면 안 된다. 그건 카터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다. 주한미군을 빼면 북한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제2의 6.25가 생길지도 모른다. 자, 그렇게 본인의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옳은 말을 해온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군을 신뢰한다고 답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전 이런 부분이 참 부럽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전쟁기념관 관련하여 그 기자들에게 퉁명스럽게 대하는 그 국방부 대변인을 보면서 네. 이래 가지고서야 이 국민들이 군을 위기시에 신뢰하겠는가? 네. 그럼 말이라도 좀 순순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항미 원조 같은 걸로 군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상처를 입었다면은 좀 순순하게 국민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심기가 불편하셨을 거라는 걸 짐작을 하는데 우리가 자세히 조사하고 알아보고 제가 예의를 갖춰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관계 확인이 아직 안 됐다고.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는 군이 뭐 정당 비슷한 느낌처럼 와닿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국가가 위기에 놓이게 되면 믿을 건 군밖에 없는데 우리 국방부도 좀 각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에 정리는 전쟁기념관 있었던 항미 원조로 이야기를 했네요. 미국에 맞서기 위해 조선을 돕는다. 항미 원조.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미국에 맞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죠. 이제 북한을 돕는다. 뭐 그런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용산 서울 한복판에 본다는 것을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호국 영령들이 정말로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장면을 버젓이 이재명 정권의 그것도 국방부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예, 유럽과 중국과 일본 여러 국가들을 상황들을 조목조목 살펴봤습니다. 양일국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17일 자유리더 아카데미 4기를 시작합니다.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뀌는 순간 리더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미중 패권전쟁의 소용돌이와 세계 전략의 대전환, 그 혼돈의 정점에 서 있는 트럼프 독트린을 분석하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모색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젊고 유능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지식의 깊이를 넘어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을 선사합니다. 6월 17일 개강 자유리더 아카데미 제4기,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픽설. 주식시장을 읽는 눈 머니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경우가 있죠. 또 내가 방금 뭐 하려고 했는데 내가 뭘 하려고 했었지? 이런 불편감 호소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도 그렇고요.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요. 이 기억력과 인지력 문제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아직은 어리지만 치매에 걸릴까봐 무서워. 미리 예방하는 게 어떨까 하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기억력 개선과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요. 대한민국 명실상부 최고의 브랜드인 종근당에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포스파티 딜세린 앤 징코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포스파티 딜세린 요즘에 논문과 신문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름인데요. 바로 우리 뇌에 인지력에 도움을 주는 성분. 본래는 이게 뇌를 이루는 성분의 하나인데 이거를 여기 안에 집어 넣었습니다. 징코라고 하는 이 성분은요,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자, 비타민 E도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 E 여러분 아시죠? 항산화에 정말 좋다라는 거. 그냥 단순히 기억력뿐만이 아니라 내 체력이라든지 또 내 외모를 가꾸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비타민 E인데, 이 세 가지가 인지력 개선, 기억력 개선, 그리고 브레인 케어와 항산화 건강을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식약처 기능성 인정된 원료만 저희가 꾹꾹 눌러 담았다라는 말씀. 종근당의 포스파티 딜세린은 징코 제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매하시면 좋은 게 종근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혈행 개선 제품인 올리브 캡슐을 2박스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니면 없다라는 거, 역대급 할인 찬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건강은 내가 챙겨야 되고요. 지금 당장 챙겨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아래에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요. 이 전화번호를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원분께서 문의 받아주실 겁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제 손에 들려있는 참외를 소개하기 위해서 섰는데요. 이 참외가 성주 용암 참외입니다. 당도 보장입니다. 제가 직접 먹어봤는데 와, 꿀맛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이 40년 전통의 명인이 정성으로 키워서 그런지 더욱더 맛있고 달고 시원했던 참외였습니다. 이 참외 저희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3kg에 24,900원, 5kg에 38,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벌써부터 이 제 손에 들려있는 것만 보더라도 맛있어 보이고 시원해 보이고 굉장히 달달할 것 같은 이 성주 용암참외 1522-1331 1522-1331로 전화주시면은 간편하게 구매 및 문의 상담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